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4주차 세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14주차 세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말 시험 공지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말 시험은 12월 18일 12시부터 13시에 걸쳐서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8일 두 번째 시간 수업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적 이슈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 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소속 학번 성명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 d1162@uu.ac.kr로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이 있습니다. 자,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교재 연구 한 번씩 다 50장까지 끝났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교재를 다 완전하게 연구하고 시간이 되면 보조교재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여러분들은 주변에 장기이식 한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네, 요새 장기이식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흔해지기 때문에 이 장기이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뇌사라고 하죠.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교재 연구가 끝나면 심폐사와 뇌사를 구분하고 심폐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뇌사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 이후에 장기이식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재 연구가 3장 교재 연구가 끝나면 관련된 보조 교재를 통해서 이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쪽입니다. 55쪽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자신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건강한 장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을 아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수만 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이 준 수명만큼 살고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고자 노력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죽은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미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해도 되는 일 아닌가. 말 그대로 장기의 기증이 아니더라도 장기의 매매면 어떤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선한 일 아닌가. 지금 중국에서는요, 위구르 신장 자치주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소감되어 있는 그 사형수들의 장기를 무조건 빼가지고 팔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장기 이식 여행을 떠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으로 장기 이식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매년 수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감히 물을 수 없다.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에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자, 개념입니다. 장기이식의 개념. 장기이식, 영어로는 organ transplantation이라고 합니다. 장기이식이란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옮기는 시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기이식으로는 각막이식, 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심장이식 등이 있다.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식될 수 있는 장기 등을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이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적출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다. 장기 이식의 발전은 이식된 장기의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이 1980년대 초부터 개발되면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장기 이식하게 되면 내 면역 체계가 그것을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 이뮨 포기브네스라 그래가지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식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정지된 사람들은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 약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식받고자 희망하는 장기 수보다 실제로 기증받는 장기 수가 적다는 데 있다.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 따르면 2015년 이식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1185일에 이른다. 물론 장기 기증 운동에 힘을 입어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사후 기증자가 대부분이고 기증 희망 장기의 수와 이식 희망 장기 수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나 조직을 적출하여 이식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심지어 장기나 조직을 사고 파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한편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지어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장기 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입니다. 장기나 조직은 인간의 신체 일부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장기 이식은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이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 일부나 장기 또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기증하는 행위도 여전히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성을 침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장기 또는 조직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장기 이식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까지도 침해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장기 이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장기 이식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이식법은 장기 등을 기증받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권리.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손상되거나 기능이 정지된 장기나 조직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장기나 조직을 이식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건강하게 살 권리도 인권이면서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이해된다. 다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장기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의 아니게 장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특히 경제적 요건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장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권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 자기 결정권, 건강하게 살 권리가 이렇게 충돌한다. 이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이식의 문제는 장기를 제공하는 자의 기본권 및 장기를 제공받는 자의 기본권과 결부된다.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이 동시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관련된 기본적 인권들의 균형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본권들의 균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 매매 금지, 장기 매매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기를 주고받는 일은 그것이 자발적인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를 주고받는 일이 돈과 같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장기 매매나 그 밖에 다른 대가를 주고 장기를 주고받는 일은 인간의 존엄과 윤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대부분을 팔고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살고 있지만 팔고 살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기 매매가 허용된다면 시장에 장기를 내다 파는 사람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이고 시장에서 돈을 주고 장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경제적 강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 매매는 비록 자발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궁지에 몰린 가난한 자에게 장기 판매를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고 경제력으로 장기 이식 순위를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장기 기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장기 분배의 절차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약자인 장기 판매자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에 따라 건강하게 살 권리가 불평등하게 향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장기 기증자가 적고 장기 기증자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도 장기 기증자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장기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도 대단히 중대하고 시급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경우에 장기 밀매로 인하여 고액의 장기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이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밀매를 양성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기 이식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한도에서 장기 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매매는 금지되고 있고 현행 장기 이식법도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발적 장기 기증입니다. 자발적 장기 기증. 대가를 받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장기 이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 물론 장기를 타인에게 주겠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는 현재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죽은 자 또는 뇌사자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장기 기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단지 본인의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 소극적인 형태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장기 이식법도 살아있는 자의 동의를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따른 동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죽은 자 또는 뇌사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뇌사 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장기 기증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에 이미 죽은 자 또는 뇌사자의 경우에 본인의 명시적인 장기 기증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의 동의로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죽은 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사망 또는 뇌사 전에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는 적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재 연구가 끝나면은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한 보조 교재를 통해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기증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장기 기증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의 경우에 일정한 연령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장기 기증할 수 없고 임산부나 일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장기는 이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증할 수 있는 장기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식되는 장기의 숫자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식이 허용되지 않는 장기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장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식과 뇌사의 관계입니다. 장기 이식과 뇌사의 관계. 요새 지금 뇌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뇌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그전에는 심장과 폐가 정지해야만 죽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심장과 폐가 정지하지 않아도 뇌가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사자의 장기를 지금 마구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뇌사의 개념과 판정 절차입니다. 뇌사, brain death란 뇌가 죽은 상태로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뛰고 있어도 뇌가 죽으면 뇌사자로 판정해가지고 장기 이식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뇌사가 문제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뇌가 죽고 일정한 시간, 2시간에서 14일이 흐른 뒤에 심장이 죽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뇌사한 사람의 신선한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공급자보다는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항상 많기 때문에 뇌사자의 장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맥박이 뛰지 않고 숨이 멎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심폐사입니다. 심폐사. 이러한 일상적 이해에 맞게 종래의 사람의 죽음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하는 시점을 기준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공 심폐소생장치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여 심폐사의 시점은 불확정적인 것이 되었고 심폐사 이전에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뇌사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불구하고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이제 문제는 뇌사의 판정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로 옮겨지고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뇌사 판정 의료기관만이 뇌사를 판정할 수 있다. 뇌사 판정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뇌사 판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뇌사 판정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뇌사 판정이 단순히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맨 밑에.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뇌사 판정 의료기관에 뇌사 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뇌사 추정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진료 담당 의사다. 뇌사 판정의 신청이 있으면 뇌사 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사 2명 이상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함께 작성한 뇌사 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 판정위원회에 뇌사 판정을 요청해야 한다. 뇌사 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 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뇌사 판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장기이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뇌사를 사망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뇌사자란 장기이식법에 의한 뇌사 판정 기준 및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서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데를 의미한다. 뇌가 완전히 죽게 되면은 그로부터 한 2주 안에 심장도 먹고 폐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나중에 의학 저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뇌사자는 살아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뇌사자는 죽은 자인가? 과거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가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보면서 사망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망의 시점을 기본적으로 장기 등이 적출된 시점으로 본다는 뜻이다. 단지 사망의 원인을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사자는 아직 죽은 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뇌사자는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아있는 자, 뇌사자, 죽은 자로 구분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뇌사자를 아직 죽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8쪽입니다. 과거의 장기이식법은 뇌사를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바로 뇌사자의 장기 적출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동의는 물론 일정한 범위의 가족의 동의로도 장기의 적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을 피해가면서도 장기 이식의 효과를 챙기는 현명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뇌사를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뇌사의 장기 이식이 허용되는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으로 뇌사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살인죄,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촉탁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예를 들어 이미 앞장에서 설명한 안락사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다른 윤리적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가 사망한 시점을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 시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 적출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또는 유족이 장기 적출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장기 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이식이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에는 타인을 위한 장기 이식은 선하다거나 한 사람의 장기 이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유익하다는 공리주의적인 명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희생 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적인 단술 논리라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장기 적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할 경우에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기 이식 이전의 장기 이식의 결정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를 더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공동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까지 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기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이식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골수를 적출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혈병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미성년자는 16세 이상이
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골수를 적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척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도 요구되지만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을 허용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보호에 충실한 것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연구를 마쳤는데 이제 이 교재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뇌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뇌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갑자기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죠? 우리 의학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관련된 의학 저널을 통해서 뇌사와 장기 적출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국의학저널에서 찾아낸 논문인데 뇌사와 심폐사 그리고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문대학원 소아의학과 교실에서 나온 남상옥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뇌사와 심폐사 그리고 장기이식에 관해서 논지를 펴고 있으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과연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맞는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로 이제 심폐사가 죽음이라고 하고 심장이 멎거나 숨을 쉬지 않아야만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뇌가 심장과 폐가 살아있어서 뇌가 죽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이 뇌사자의 장기를 마구 적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 대한 개념은 서론입니다. 서론. 사망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해왔다. 전통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심폐사입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 치료의 발달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뇌사를 사실상의 사망으로 정의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환자 치료의 발달과 장기이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고가의 소모성 진료의 문제성이 제기되고 신속한 뇌사 판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뇌사를 실질적인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움직임이 의학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차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뇌사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뇌사자하고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단지 의식이 없을 뿐이지 심장과 폐도 살아있고 뇌도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식물인간은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인간과 뇌사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자는 사망에 대한 정의와 전개 과정을 뇌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뇌사의 판정 및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를 소아청소년과 의사 입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폐사입니다. 심폐사. 인간과 같이 분화된 다세포 생명체에 있어서는 신체의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고도의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폐, 심장, 뇌, 신장, 간, 소화기, 면역계, 내분비계 중 어느 한 기관의 심각한 손상은 전체 개체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기관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폐, 심장, 뇌로서 특히 폐와 심장의 기능 손실은 급속하게 전체 신체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심폐정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어서 예전부터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중 호흡정지에 의해서 심정지에 이르는 경우를 폐장사, 심정지에 의해서 호흡정지를 진행하는 경우를 심장사라고 구분한다. 심폐정지 후에도 전신세포의 사망은 서서히 진행되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피부, 각막, 동맥, 뼈 이식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개체의 사망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엄밀하게는 신체의 모든 세포가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체가 모두 부패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의 판정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전통적으로 심폐정지를 기준으로 한 사망의 판정은 사회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법적인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하게 발달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및 심폐우회술의 등장으로 인위적인 심폐기능의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심폐정지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게 되었다. 한편 뇌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 주체로서의 개체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인공적인 심폐기능 유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정지에 이른다는 점에서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상실을 새로운 사망의 기준으로 판정하고자 하는 뇌사의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새로운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데 뇌사는 일단 발생하면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를 사망의 새로운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뇌사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뇌의 사망 과정 또한 한순간에 일어나는 전체사가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는 사회적인 법적인 요청으로 사망의 시점을 명확하게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뇌사는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정지를 사망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뇌세포가 동시에 모든 기능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임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뇌가 심장이 뛰게 하거나 폐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뇌사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뇌사는 뇌간사설, 대뇌사설, 전뇌사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전체 뇌가 사망에 이른 상태인 전뇌사설이 세계적인 입법의 경향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뇌사설의 입장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체로서의 개체 상실에 해당하는 대뇌의 비가역적인 손상인 지속적인 식물 상태는 인위적인 심폐기능이 보조치료 없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식물 상태는 뇌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 영양공급, 약물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더라도 대부분 1, 2주 사이에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의 전개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뇌사의 개념이 현재의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된 것은 1959년 프랑스의 몰라레와 굴롱이 혼수를 넘어선 상태, 코마 데파세라고 하는 용어로 이 23명의 환자의 임상 상태를 기술하면서부터이다. 뇌사, 브레인데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1965년 뇌사자로부터 신장 이식을 시행한 증례 보고에서 비롯되었다. 이어 196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바나드에 의해서 최초로 심장 이식이 진행되면서 장기 이식과 뇌사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8년 8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사정의 특별위원회에서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란 용어의 정의로서 모든 외부 자극에 무반응하고 1시간 동안 관찰 시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리고 3분간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자발적인 호흡이 부재하다. 척수 반사를 비롯한 모든 반사가 소실되었고 평탄 뇌파의 5가지 구체적인 뇌파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저체온과 약물 중독 상태를 제외한 제외 기준으로 하였고 24시간 이후 재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시기인 1968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사회에서 하버드 기준과 거의 동일한 뇌사 판정 기준과 함께 뇌사설을 지지하는 시드니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1971년 미네소타 대학의 모한다스와 초우는 뇌간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창하였다. 그것은 원인이 분명하고 회복 불가능한 두 개의 병변, 자발적 운동의 손실, 4분간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자발적 호흡이 없고 또 모든 뇌간 반사의 소실이 4가지 기준이 적용되어도 12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 무릎 반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버드의 기준과 시드니 서던에 비해서 무호흡을 더욱 강조했으며 뇌파 검사와 척수 반사 소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1978년 미국 연방의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81년 이 위원회는 사망의 정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변호사협회, 미국 의사협회, 주법률통일전국위원회를 협력해서 통일된 사망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순환 및 호흡 기능의 비가역적인 정지 또는 뇌관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중지를 사망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87년 미국 소아학회는 유소아의 뇌사 판정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1995년 미국 신경과학회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실질적인 뇌사 판정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사 판정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뇌사 판정의 기준. 각국의 뇌사 판정 기준을 비교해보면 깊은 무반응 혼수 상태, 자발적 호흡 손실, 뇌관 반사의 소실의 세 가지 항목은 대부분 공통적이지만 무호흡 검사 방법, 뇌파 검사상 평탄 뇌파 소견 확인, 뇌사 판정을 위한 검사 재확인 시간 간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뇌사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뇌사 판정 기준의 선행 조건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선행 조건. 뇌사의 원인으로 뇌 1차적 이상이 있는 1차적인 뇌병변과 심폐 기능을 포함한 전신적 기능의 이상에 의한 2차적인 뇌병변으로 나뉠 수 있다. 진정제, 마취제,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이나 급성 중독에 의해서 뇌사와 비슷한 임상소견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배설이 되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후 뇌파 검사로 대부분 감별할 수 있으며 평탄 뇌파의 소견을 보여 뇌파 검사로도 감별이 힘든 경우에 청각 유발 발전위 검사와 체성 감각 유발 발전위 검사로 감별이 가능하다. 간성 혼수, 요독증, 저혈당, 전해질 장애와 같은 급성 대사 이상의 경우 이를 교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성 혼수, 요독증, 저혈당, 전해질 부족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채워준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 체온, 그러니까 항문에서 측정한 체온이 32도 이하가 되면 뇌관 반사를 억제되고 27도 이하산이 사라지게 되므로 정상 체온을 회복시킨 다음에 뇌사 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쇼크 상태에도 뇌혈류량 감소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사 판정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가 이제 통증에 대한 반응입니다. 통증에 대한 반응. 안과 상부나 손톱 하부에 강한 통증 자극을 주어도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통증 자극을 줘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관 반사의 손실. 뇌사 판정을 위한 뇌관 반사에는 광반사, 그러니까 눈에다가 빛을 비췄을 때 각막 반사와 턱 반사를 포함한 안면 감각과 근육 운동, 안구 두부 반사와 전정 안구 반사, 부역 반사와 기침 반사가 있다. 뇌사자에서는 이러한 모든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에 뇌사자로 취급해집니다. 광반사를 시행할 때는 먼저 아스트로파인 등 동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의 사용과 안구부의 외상이나 수술 및 질병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안구 두부 반사 검사 시 경추부 손상 여부를 엑스레이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없어야 된다. 호흡이. 무호흡 검사는 연수의 호흡 중추에서 조절하는 자발적 호흡이 회복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다. 100% O2 또는 95% O2,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100% 또는 95% CO2를 10분간 인공호흡기를 흡입시킨 이후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 포화도를 기관 내관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10분의 혈압을 관찰하고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얘기는 무호흡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경학적 진찰의 재판정.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선행 조건이 다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반응도 안 나오고 뇌관 반사의 소실도 발생했고 호흡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진찰의 재판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뇌사의 판정은 임상적인 진단으로 하는 것이며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의 소아는 48시간 이후,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는 24시간 이후, 6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의 성인은 6시간 이후 재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뇌사의 확정 검사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마지막으로 6번째 뇌사의 확정 검사가 있습니다. 뇌사의 확정 검사.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의 확정 검사로 뇌파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사 환자의 뇌파 검사는 low frequency filter 혹은 0.1 또는 0.3Hz 이렇게 뇌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 때문에 무호흡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거나 무호흡 검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뇌혈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6단계를 거쳐서 뇌사 판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사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만성 신부전증, 만성 간질환 등 만성 질환의 증가와 장기 이식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장기 이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2년 2월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엄격한 장기 기증 절차, 장기 구독 시스템의 부재, 뇌세자 발굴 의료기관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등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이식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이 장기 기증 및 이식관리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부서가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한 부서가 이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장기 이식 대기자를 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국립의료원 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하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 적출 및 이식 업무를 하는 장기이식 의료기관, 뇌파 판정 업무를 하는 뇌사 판정 의료기관, 상기 1년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이행은 2000년 1361명에서 2008년 278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생체 이식이 주를 이루어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 2000년대 초반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2008년 현재 무려 40%까지 됐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의 거의 40%가 뇌사자의 장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8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시행된 장기 이식 2781건 중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 모두 1140건이 시행되었다. 그중 신장 이식과 각막 이식, 간 이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뒤 심장 이식과 췌장 이식, 폐 이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각막과 심장, 췌장, 폐 이식은 모두 뇌사자의 공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사자의 장기 공여에 의한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장기 기증 문화의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2008년 현재 고형 장기 이식 대기자가 10,000명이 넘고 각막 이식 대기자가 3,659명으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률은 2007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3.1명으로 미국이 26.6명, 영국이 13.2명, 프랑스 25.3명, 스페인의 34.3명 등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신체 손상을 꺼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과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인 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기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장기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뇌사 장기 기증 이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역할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의 노력에 못지않게 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뇌사자 장기 기증이 가능한 잠재적인 뇌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기관으로 의뢰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뇌사 제적의 환자는 집중적인 감시와 체계적인 관리로 각 장기의 적절한 관리를 유지하는 등 최적인 생리학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사자를 판정으로 적극적인 장기 기증자가 발생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장기 이식이 이루어질수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오던 심폐정지라는 사명의 개념이 20세기 중반부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의 등장, 장기이식의 보편화라고 하는 의학적, 비약적인 발전으로서 뇌사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다. 뇌사의 판정은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지만 통증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와 무호흡 그리고 뇌관 기능의 소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뇌사자의 장기 공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상태로 향후 장기 기증 문화의 정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장기 기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잠재적인 뇌사 장기 공여자를 찾고 이를 뇌사 최적의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논문을 다 살펴봤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이나 폐를 되살리는 기능이 아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심폐사를 가지고는 사망의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뇌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과연 이 논문에서 빠진 게 뭡니까? 과연 그럼 뇌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인가? 그 부분입니다. 과연 뇌사 상태로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전혀 없는가? 그 부분이 이 논문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뇌사의 판정이 과연 얼마나 국가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